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정부 3.0이잖아요.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그 정부 3.0을 그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사업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여기가 이제 세스코리아가 주최하는 자리이니만큼 실제 세스를 활용해서 어떤 그 컨텐츠를 개발을 했는지, 컨텐츠라기보다는 연구죠. 연구 과제의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평원은 이제 의료 정보를 지원은 하겠다라고 해서 의료 정보 지원 방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부 3.0을 저희가 의료 정보 지원 방안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3.0의 개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가지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일단 저희 심평원이 뭐 하는 기관인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공단하고 심평원이 있죠. 심평원이 있고 그 공단 같은 경우는 가입자를 관리하고 심평원은 진료 및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바라보고 있고 공단은 대국민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이죠. 그래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그 청구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은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사 청구하는 과정에서 청구 데이터라고 하는 2차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평원의 주요 기능입니다. 당연히 심평원의 주요 기능은 심사와 평가죠. 그리고 심사와 평가를 그 보조할 수 있는 뭐 사후 관리라든지 적정급여 자율 시스템, 급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정보 시스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각 지역별로 대용량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청구 데이터가 저희 심평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뒤에 드릴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정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런 정보 시스템 운영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유 업무 영역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다양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게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중심 정부 3.0 구현 공공자원의 개방 및 활용 정책 요구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보건의료 정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개방, 활용 확대를 통해서 보건의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 생태계 조성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심평원이 보건의료 산업에 앞장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여러분들이 저희 정보를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룰은 지원이죠. 그래서 그 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 정보 제공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심평원 청구 데이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저희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양기관에서 그 서면이나 전산 매체 EDI를 통해서 심평원에 그 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급여를 청구하면
그 전문자 점검이나 화면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마치고 해당 자료를 그 심사 결과를 공단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 심평원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저희가 이제 이따가 그 아주 나중에 그 세스를 활용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에 진료 경향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조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저희 접수해서 접수 결과까지 나오기까지의 최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활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즉시성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시시각각적으로 즉시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료 경향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예 청구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그려져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왜 이 그림을 넣었냐면 좀 울리니까 그래서 청구명세서 한 건이 있는데 이 청구명세서 한 건이 저희 심평원으로 들어오는 그 한 줄이에요. 한 줄. 그 한 줄이 청구명세서 한 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청구명세서 이게 한 장 한 장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은 1년에 약 50테라바이트, 10테라바이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수로 치면 약 13억 건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의약품 안심서비스 DUR DB라고 있고 요양기관 현황 DB, 병원 평가 정보, 진료비 명세서 청구 자료죠. 안전상비 의약품 편의점 정보, 의약품 생산 수입 공급 정보, 의사별 처방 정보,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게 될 병원 영상 정보 교류 DB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약품 안심 서비스 DB라는 게 있어요. DUR DB.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작년, 재작년까지 TV에 광고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시면은 저희가 광고를 잘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꼬마애가 엄마 손을 잡고 약국에 들어가요. 약국에 들어가서 처방전을 약사분께 이제 건네드리면 약사분이 그걸 보고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은 없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의약품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의약품을 처방을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이 고유 목적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거를 빅데이터 측면에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봤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DUR D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시간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그때 커리를 날려가지고 조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약품을 조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감기 같은 상병은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단순히 많이 처방한다고 어떤 지역에 감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특정 의약품들이 있어요. 대상포진의 그 특효인 의약품 성분면들이 있는데 이런 그 전염성 질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충청북도 지방에서 굉장히 조회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지방에 이 지역에 대상포진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조회하는 그 조회 건수가 옆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정보들이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총 60여 종, 그리고 총 200억 건에 약 52테라바이트입니다. 근데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종류라는 거는 그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끄집어내도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보건의료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분명히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아마 그 전국 단위의 데이터일 거예요. 그 색이 칠해지지 않는 부분은 표본 단위 데이터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안 하잖아요. 그 표본 조사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시 제가 추려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국 단위 데이터인데 이 중에서도
거의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다시 추려진다는 거죠. 보시면은 암 환자나 사망자, 신생아, 특히 사망자, 신생아 한 번 발생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도 뭐 매일매일 발생하는 자료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렵고 문제가 맞는 자료가 아니죠. 가장 어려운 자료가 건강보험 청구 자료예요.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매일 시시각각 발생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빅데이터는 우선 그 방대한 용량 그리고 즉시성,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자체가 그 빅데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죠. 그런데 이 데이터에도 약간의 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의료 데이터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정보예요. 왜냐면은 어떤 특정 개인의 실시간 의료 이용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 정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차 자료라고 했잖아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는 급여 비용을, 그러니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상태, 건강 상태, 아니면은 뭐 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입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급여 비용을 타기 위한 정보만 기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명이나 약품명 같은 경우는 붙죠. 근데 그 이외의 자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런 그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가 조금 더 완벽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다른 자료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체키 형태로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연결할 수 있는 키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여러 분야의 정보가 융합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약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의약품을 쓰기 위해서는 진단명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진단명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만약에 감기 상병이다 했을 때 이 그냥 고지고대로 이 사람은 감기 환자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공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SNS 분석을 할 때도 그 데이터 그대로 해석해서 쓰진 않잖아요. 저희가 어떤 조작적 정의를 해서 조작적 정의를 거쳐서 나온 데이터셋을 우리가 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원래 목적은 이제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이 필요하고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쓸 때는 임상에 계시는 분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만드시는 분들과 협력을 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 근거로, 그러니까 법적 제한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많았죠. 근데 이제 정부 3.0이 들어오면서 이런 법적 제한이 많이 해제되고 있고요. 이런 법적 근거로 저희는 정보 공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한은 많아요. 제한은 많은데, 법적 제도적 제한은 많은데, 일단은 저희는 그 법이나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완화가 되면 완화되는 부분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샘플 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럼 심평원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13년도에 이 분석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가 되죠. 올해가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포탈 시스템까지 구축 예정이 될 예정이고요. 총 예산은 한 150억 규모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분석 시스템, 그 예산을 가지고 통계 분석 시스템, 개방형 DB, 원격 접속 시스템,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 통계 포털을 구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방형 DB라는 부분은 아까 DW라고 했죠. DW 아닙니다. DW는 우리 내부 활용용 데이터베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한 자료가 들어있을 수 있고, 이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없어요. 대체키 형태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이제 개방을 할 수 있는 이 정부 3.0을 실현할 수 있는 DB를 따로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좋아, 심평원에 그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심평원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3.0을 저희가 정보의 개방, 연계, 융합, 분석, 연계 분석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보건의료분야 산학연 연구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도 구축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희 정보를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17일이 됩니다. 4월 17일 날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개소하게 되고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지원센터 내에 그 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설 및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협력 인프라, 인력 양성 인프라 이런 인프라를 이제 제공할 예정인데 일단은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보건의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싶다. 저희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해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료정보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은 데이터 서비스와 가공정보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자꾸 정보라는 단어가 혼용돼서 쓰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그 통계표도 정보고 원시 데이터도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구분해서 쓰긴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원시 데이터 서비스는 저희 이제 의료정보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원격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또 그 지방에 계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공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심평원 청구 데이터에서 2차 데이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다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루틴하게 원하시는 통계표 형식의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약회사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약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셋은 굉장히 비슷할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데이터셋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형화해서 산출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인력 양성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데이터가 분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R&D를 컨설팅하거나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담팀이죠. 일단은 저희 진료정보분석부가 전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는 내용의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뒤에 내용이 없네요. 저희가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지원센터에 현재 총 40석 규모의 이제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향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긴 한데요. 그 40석 규모를 이제 20석씩 나눴어요. 20석씩 나눠서 20석은 기존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나머지 20석은 이제 산업계 쪽에서 들어와서 연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활성화위원회나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워킹그룹 운영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내로 그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이 10개가 있잖아요.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과 MOU를 맺고 연구중심병원의 그 좌석이랑 원격 계정을 그냥 무료로 대여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고유의 아마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고유의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최소 3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교육 프로그램은 작년에 했고요. 근데 올해 이제 그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이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지원하겠다. 아까 인력 양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보시면은 2018년까지 향후 약 200만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013년 그 맥킨지에서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계속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스코리아랑 그 전략적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작년에 그 제11회 세스 데이터 마이닝 챔피언십 2013을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2014년도에도 제12회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예정에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례화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커리큘럼 보시면 그 세스 그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이제 2번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정보지원센터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의 내용입니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1년 단위 표본 데이터셋인데 1년 단위 표본 데이터셋은 저희가 일정 소량 그러니까 30만 원입니다. 금액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픈 API 소스를 개방하고 원격 분석 시스템이나 저희 이제 의료정보 산업 지원센터, 지금 의료정보 지원센터죠. 지원센터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냥 간단한 예시예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이제 그 컨텐츠 공모전에 공모를 해서 이제 당첨이 돼서 그 공모 컨텐츠로 이제 나온 아웃풋 중에 하나입니다. 아웃풋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도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평원이 청구 자료뿐만이 아니라 요양기관 현황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인력, 장비,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죠? 의료 이용률 그런 분들도 파악할 수 있겠죠. 지역별로, 과별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외부 자료라고 하죠. 사망이나 거주지 GIS 정보, 뭐 지역별 인구 분포, 지역별 소득 수준, 부동산 정보 이런 거를 연계하면은 어느 정도 개원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가 이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 3.0에서 원하는 방향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오픈하고 만약에 기업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그런 컨텐츠를 사업화시키겠다 하면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요. 아까 그 예로 정보화진흥원에서 작년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과제 발굴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고도화 사업으로 그 과제를 사업화시키는 과제를 공모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심평원이 이제 단독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올해는 이제 메디라떼라고 있습니다. 메디라떼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병원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업화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메디라떼 쪽에 저희가 이제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지원을 해서 그 사업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다시 정보화진흥원,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통계 포털 시스템까지 올해 2014년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세스를 활용한 의료 정보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향후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2009년도에 환자 표본 데이터셋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셋인데 대표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 디자인 페이퍼도 보건행정학회 게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표본 데이터셋은 이제 세스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는데 그 세스 프로그램으로밖에 구축을 못해요. 조금 아쉽게도. 왜냐면은 데이터가 워낙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1년 단위 표본 데이터셋을 구축하려면은 그 제가 여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1년에 그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는 환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4,600만 명입니다. 4,600만 명이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번은 가요, 병원에. 외래로라도. 한 번은 간다는 얘기예요. 약국이라도 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본 데이터셋을 추출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큰 거예요.
그 데이터에서 어떻게 어떤 통계 방법론을 써서 데이터를 걸려고 해도 데이터 자체에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환자층화만 하기 위해서 환자만 따로 추출해 놓고 연령층화하고 뭐 성별로 나눠 놓고 그런 여타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환자 개인 아이디를 추출해내고 개인 아이디를 따로 뽑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료 이용 내역을 따로 붙여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세스 히라 MPS라는 세스 데이터 셋 형태로 최종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셋은 굉장히 다양해요. 총 4종류가 있는데 전체 환자, 왜냐면은 입원 환자가 5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전체에서 10% 추출한다 그래도 실제 입원 환자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구에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표본 데이터셋을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총 4종의 표본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표본 3% 샘플링, 그리고 입원 환자 표본 13% 샘플링, 그리고 노인 환자 표본은 20% 샘플링,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 환자 표본은 10% 샘플링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약 30기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인원수로 그러니까 샘플링 환자 수는 약 한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샘플 데이터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데이터 같죠. 이게 DVD, CD 한 장에서 구워서 드리기는 해요. 근데 압축을 풀면은 2,500만 건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원격으로 분석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표본 자료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구했죠. 실제 이제 모집단을 가지고 저기 메뉴 보시면 만성 신부전이라는 상병 코드가 N18 코드인데 이 N18 코드를 전체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에서 이제 추정을 해봤어요. 모집단 환자 빈도를 보시면 약 11만 명이 나왔고 방금 소개드렸던 환자 표본 자료로 이제 신뢰 구간을 구했죠. 신뢰 구간을 구해서 보시면은 그 5차 구간 내에 모집단 환자가 다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심평원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원격으로 심평원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그 데이터 테이블 구성이 똑같이 돼 있어요. 표본 자료랑. 그렇기 때문에 표본 자료를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분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했고 실제 이제 환자 표본 데이터셋으로 해서 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조작적 정의를 거쳐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뇌졸중 그 임상 교수님하고 이제 조작적 정의를 계속 내려서 이런 조작적 정의를 냈는데 그러니까 뇌졸중의 발생 환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헌 검토도 많이 했죠. I60부터 I69 코드까지 뇌졸중 환자다. 뇌졸중 환자인데 이 환자만 다 뽑으면은 뇌졸중 유병 환자까지 다 뽑혀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뽑혀져.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 환자예요. 발생 환자는 과거에 질병 이력이 없다가 바로 이제 터져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입원 청구자에 국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 의료 이용, 그러니까 이 앞에 진단명 코드로 의료 이용 내역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 코드에 처음으로 이 앞에 진단명 코드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봤더니 이런 수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입원을 했으면 3일 이내 태어나면은 뇌졸중 환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3일 이내 태어난 환자는 이제 전부 제거를 했고요. 또 하나는 CT MRI를 촬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CT MRI 촬영한 환자 그리고 거의 이제 수가 코드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치 코드죠. 처치 코드 보시면은 그 두부에 해당하는 처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CT MRI를 두부를 찍었느냐. 그래서 두부를 찍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렸습니다. 그래서 진단명 코드를 추렸을 때 보시면은 실제 그 추출한 환자 수에 비해서 어떤 조작적 장애를 가하고 추출한 환자 수는 60% 정도가 되죠. 그래서 2차 데이터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진료 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심평원에서 그 청구단에서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청구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킨 시스템이고 건강보험 내부 외부 자료의 통합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목적은 진료비 지출 변동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예측, 효율적 지출 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이에요, 말 그대로.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현 화면입니다. 물명이 그러니까 이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내부 활용 목적으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활용으로 이제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렇게 화면이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구현이 돼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위에 보시는 제목과 같습니다. 진료 경향 모니터링,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정책 분석, 그다음에 선별 집중 심사 청구 형태, 그다음에 자원 관리 이런 정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료 경향 모니터링의 맨 밑에 보시면은 진료비 예측이라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세스 프로그램을 조금 활용을 했겠죠. 예. 그래서 단기, 중기, 중장기 예측 모형이 있어요. 모형 자체는 똑같고요. 똑같은데 다른 점은 여기서 중장기에서는 이제 분기별 지표를 사용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예측 시스템, 예측 모형을 이제 화면으로 구현했을 때 모습이고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례에 대한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기대 효과는 저희가 지금까지 심평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예측이 되냐면은 그 심평원에서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정보 공개 수준이 어디까지냐. 만약에 이제 제약회사 쪽에서 궁금하실 사항이 그러면은 일반명까지 다 공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여기서 논의 드리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나고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심평원 내부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 제약 업체들 업체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을 맞춰서 저희가 정보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 지원센터를 개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심평원 이 정보를 활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에 와 보시면은 정보 이용에 대한 창구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